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송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점점 돈이 전부인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예전보다 빈부격차도 많아진 것 같고 점점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양극화가 심해져 살기가 어려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애들 교육시키는 거나 먹는 거나 입는 거, 쓰는 질도 달라지고 어려운 사람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있고 없는 사람이 더 없을 때 그나마 없는 사람이 마지막 기회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시대적 기회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을 적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부동산이랑 주식으로 많이 벌어서 집안 살림에 많이 보탬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적 남편에게 시집을 왔을 때 친정이 없다고 시어머니께 모진 구박을 많이 받았기에 그 아픔이 너무나도 아려서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부터 구박덩이였습니다. 친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었고 그래서 형제들하고도 벽이 컸어요. 위로는 언니 둘, 오빠 둘이 짝짝꿍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 또래도 없고 그냥 혼자 짐 떠맡기듯 그렇게 아버지한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새어머니는 저를 많이 미워하셨죠. 세상에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집 마음대로 남의 집 앞에다 두고 갈 수가 있어? 모성애도 없는지 아주 치가 떨려. 그렇게 말하지 마. 불쌍하잖아 그래도. 다 내 잘못이지.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래, 다 당신 잘못인데 내가 왜 송년이를 책임을 져야 하냐고. 당신이 그 여자랑 밖에서 살림을 차리든 어쨌든 밖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이지. 그걸 왜 내가 떠맡아야 돼? 나 억울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나도 그 여자가 그런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지난 일을 후회하고 있어.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쿵쾅거리며 또 버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었고 어렸을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도 어린 저를 한때는 잘 보살피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자를 얕본다고 특히나 엄마 성을 따르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무시를 당할 수 있다고 주변 사람들은 엄마에게 저를 친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냥 송년이 친아빠한테 데려다 줘. 돈도 많고 대단하다며. 네 인생도 찾아야지. 애 끼고 살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다 자식들 나이 되면 밖으로 훨훨 날아가. 그때 네 인생 보장받고 싶어도 보장받을 수가 없어. 그래도 자식을 어떻게 아버지한테 둬. 거기 조강지처가 보통 성격이 아니라던데. 우리 송년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구박당이 될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너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너가 어떻게 혼자 일하면서 애를 돌보며 키워? 설마 친딸인데 그냥 모른 척 할까? 너보다 잘 돌볼 수도 있어. 양육비도 나몰라라 하며 안 주는 남자가 아이를 뭘 잘 돌보겠어? 나는 송년이 못 버려. 지금 내 전부이고 내 잘못으로 태어난 아이를 나는 그렇게 모주게 못해. 저는 숨어서 엄마와 이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싫어해도 그래도 나는 내 편인 우리 엄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누군가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다행이다 안심을 했습니다. 허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엄마는 머지않아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만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래도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나 봐요. 그런 아저씨가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도 싫은 내색은 아니었는데
눈치 빠른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아저씨네 본가에서 엄마를 자식만 없으면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저는 안심을 했는데 우리 엄마는 분명 제가 전부라고 얘기를 했고 제게 모질게 못하겠다고 이모에게 못 박듯 얘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사람이 때로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엄마는 환한 얼굴로 투피스를 입고 엘레강스한 모자를 쓴 상태에서 제 손을 잡고 그날 새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생일도 아닌데 제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도 사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마음은 들긴 했어요. 그리고 어느 부잣집에다 저를 앞에 세우고 잠깐만 여기 있거라, 엄마 금방 다녀오마 하면서 벨을 누르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벨을 들은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7살짜리 어린아이가 서 있으니 누군가 싶어서 일하는 아줌마가 새어머니를 불렀고 새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그저 길 잃은 여자인 줄 알고 저를 겁먹지 말라고 안아주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모양이구나.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곧 경찰한테 얘기를 해서 너희 부모님을 찾아주마. 잠깐 집에 있거라. 그렇게 새어머니 뒤를 들어간 집에는 넓은 초록한 정원이 있었고 그 길을 지나서는 안락하고 편안한 집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가족 사진이 나오는데 능력 있는 아버지와 기품 있는 어머니,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 듬뿍 받은 아이들 4명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살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그 사이에 나도 이 가족원의 구성원이 되면 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주는 곰보빵과 우유를 마시고 비싼 미제 쿠키를 먹으면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하며 얼른 엄마가 찾아와 주기를 바랬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다들 예의 바르게 잘 자란 아이들이라 저를 챙겨주고 동생처럼 예뻐해주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나서 진실이 밝혀지자마자 순식간에 저는 절벽으로 떨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가 송년이구나. 많이 컸다. 아기 때 보고 지금에서야 보는구나. 낯선 아버지는 저를 아는 듯이 얘기를 했고 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는 부부싸움이 일었고 언니 오빠들은 평생 싸움 한 번 한 적 없는 두 분이 크게 싸운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것이 제가 원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안 순간 따스한 친절과 보살핌은 제게 화살이 되어 저를 구박댕이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아버지의 밖에서 낳아온 딸인 것을 알게 된 엄마는 제게 방을 하나 내어주게 되었고 저는 그날부터 눈칫밥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첫날 그렇게 우아하고 착한 어머니가 제게 너무나도 다정하게 대해주었건만 제가 아버지의 딸인 게 밝혀진 순간 더할 나위 없는 왼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집 식구가 되어버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려 저는 그 집의 공식적인 찬밥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게 되면서 언니와 오빠가 같은 학교였는데도 저를 한 번도 동생으로 소개한 적도 없었고 등교할 때도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집에서는 밥상도 따로였고요. 씻는 거, 입는 거, 화장실 가는 것까지 일하는 아줌마가 쓰는 것을 함께 써야 했습니다. 아유, 웬 찬밥이 와서 이렇게 내 일을 방해하나? 얘, 너 이 집안 핏줄 아닌 거 알지? 남들 시선 때문에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너 학교는 보내주는 모양인데 눈치껏 알아서 나랑 집안일 해야 해. 네 주제 파악을 하고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줌마는 제게 나무라든 말을 했고 저는 겁에 질려 알겠다고만 했죠.
매일매일 눈물바람이었고 그 집안에서 저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제일 기대고 싶은 아버지 또한 저를 행여나 새어머니 눈치를 보며 피하고 모른 척했기에 저는 남은 희망마저 잃은 채 밤마다 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잠이 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저를 버린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저를 버리고 등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해지고자 했고 스스로 살려고 악착같이 발버둥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막대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주고자 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순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도끼가 있었던 건지 받은 만큼 되갚아줘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함부로 했던 일하는 아줌마가 집안에서 몰래 소고기며 갈비며 빼돌려서 가져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가기 전 아줌마가 눈치 보며 자식 가져다 주려고 냉장고에서 챙기는 것을 보고 바로 새어머니께 고해 바쳤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못 믿는 눈치였지만 이내 가기 전 냉장고를 보며 가져온 갈비랑 소고기가 없는 것을 보고 아줌마 장바구니를 뒤져서 고기를 찾아냈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남의 물건에 손대고 속이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새어머니는 아줌마를 당장 나가라고 했고 경찰 부르겠다는 소리에 아줌마는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사모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고기 사줄 형편이 안 되어서 조금 떼서 가져간다는 게 죄송해요. 제가 다 변상해 드릴 테니 제발 경찰만큼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속이고 훔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네. 자네가 우리 집에서 오래 일한 것은 다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이 깨지니 나는 자네를 더 이상 집안에 둘 수가 없네. 오래 일하는 동안 얼마나 내게 수없이 믿음에 대한 배신을 했는지 생각하면 내가 아주 끔찍해. 새어머니는 잘못됐다는 아줌마를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끝까지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했지만 그렇다고 제 위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아줌마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여전히 언니 오빠들이나 새어머니 당사자를 해결할 수는 없었죠. 제가 희망을 접어야지 그나마 마음이 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한테 기대도 희망도 없으니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저는 그렇게 혼자 크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죠.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제가 공부를 하니 대학은 보내주시더라고요. 언니 오빠들은 특별히 지도를 받아 다 명문대를 갔지만 저는 명문대는 못 갔어도 그래도 서울에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집을 나와 자취를 하게 되었고 같은 학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좋아 지내면서 사실상 제 출생 과정을 밝히니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머리끈을 동여매고 저랑 결혼하면 남편과는 인연을 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그에 대해 갈등을 했지만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 허락을 받아내었죠. 아이고 아주 미운 짓만 골라 하는구나. 내 아들 아주 반푼이로 만들어놨어. 내가 결혼 허락을 한다만 그렇다고 네가 우리 식구는 아니다. 내 아들만 아니었다면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야. 어머님, 제가 비록 혼외 자식으로 태어나고 자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 노력으로 저 정말 잘 살아 나갈 테니 제발 제가 할 수 없는 노력으로 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엄마. 나랑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이 사람 그동안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라도 이 사람한테 힘이 되는 가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구나. 결혼 허락은 했지만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는 눈에 띄지는 말아라. 되도록 껄끄러우니 안 봤으면 좋겠다. 껄끄러운 며느리인 저는
시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네 집은 어렵지는 않은 집안이었으나 시부모님께서는 방학한 내어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제가 돈을 같이 벌며 합쳐 월세부터 시작해서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요. 결혼식에 부모님들이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서 제가 일어서고자 해서 대학을 그만두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보란듯 살기 위해서 저는 돈이 필요했고 구두쇠보다 더한 구두쇠로 살며 돈을 아끼고 모았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고생시키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나 때문에 당신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내가 당신을 믿고 살지 누굴 믿고 살아? 고마워 여보. 우리 함께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자. 당신과 함께라면 난 용기가 나. 내 편인 남편 덕에 사실 저도 살 수 있었습니다. 부모 복이 없어서 행여나 남편 복도 없으면 어쩌려나 싶었는데 단칸방 월세에서 방 2칸 집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남편과 같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5년 만에 집을 마련하냐고 다들 저더러 독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집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했는데 그때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뱃속의 새 생명 소식에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고 제가 아이를 가지니 그나마 시댁에서 왕래를 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게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제가 어느 집안의 식구로 들어간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좋았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히 했지만 그나마 시아버지는 제가 생활력이 강하고 든든하다고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린 남편한테는 제가 딱이라며 천생연분이라고 올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게 잘하는 사람은 계속 데리고 가고 제 사람으로 인정하기에 시아버지께 나중에 잘 되면 은혜를 갚겠다 속으로 여기며 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내 새끼라 그런지 참 예쁘고 좋았습니다. 나는 나중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맞으면 친엄마처럼 잘해줘야지 싶었고 며느리한테 저 같은 서름을 안기지 않겠노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입장이었기에 아들을 낳으면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 솔직히 말해 제 손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남편이 워낙 능력이 없고 직장을 허구한 날 그만두고 옮겨 다니면서 골치를 썩이기는 했습니다. 마음씨만 착하지 실질적으로 가장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냥 남편을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살림하라 하고 제가 나가서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딜 여자가 감히 남편의 바깥일을 막아? 시부모님께서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남편 앞길을 막는다며 펄쩍 뛰었으나 실질적으로 여태껏 벌어온 돈이나 집을 마련한 것이나 따져보니 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가진 자존심에 아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지는 않았지요. 대충 시부모님한테는 맞춰주고 저는 복덕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교양 강의를 들었을 때 어느 깨어있는 교수님께서 돈을 벌려면 의식주에 관련된 일을 해야지 된다고 그 중에서 가장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라고 강의를 하셨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흘러들었을 때 저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고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복덕방에서 취업을 하며 집값을 연구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라가 바뀌고 나라님이 바뀔수록 집값이 들썩였고 저는 복덕방에서 일하며 부동산 매물들을 보게 되며 빚을 지면서까지 그것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꼬마 건물도 소유하게 되었고 집도 여러 채 소유하게 되었지요. 빚은 많았지만 그래도 집이 많아
새로 충당했기 때문에 돌려막기로 가능했습니다. 워낙 안정적인 시부모님과 남편이 보면 제가 이렇게 빚지면서 투자를 하면 난리를 칠 것이라 비밀로 했지만 그래도 돈을 벌려면 모험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저는 그렇게 돈을 불려갔습니다. 저희는 점차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제가 시부모님 집까지 해주게 되니 시부모님은 입이 떡 벌어져 아들 앞길 막는 며느리에서 능력 있고 딸 같은 며느리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눈물로써 사과를 받기도 했지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아가야. 네가 집안을 일으킬 복동이인지도 모르고 너를 서럽게 만들다니 다 내 탓이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앞으로 너를 딸처럼 잘 대해주마.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라도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 친정 어머니처럼 잘 모시고 싶어요. 그래. 우리 이제라도 남은 세월 잘 살아보자꾸나. 요즘 손주 찬원이도 커가면서 널 닮아가니 복이 많은 것 같아 기분이 좋더구나. 똘똘하고 영민하고 우리 집안이 이제야 피는 것 같아. 별 말씀을요. 저는 일하는 게 재밌고 돈 버는 게 좋아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툭하면 며느리 자랑에 시부모님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니 남편 기도 살고 아이도 행복해하고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착한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온순하고 착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항상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다독였습니다. 아들은 그래서 집안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남자이다 보니 가끔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아빠 속을 썩일 때도 많았지만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듣는 아들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아들이 자라면서 그런 무능력한 아버지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사춘기 때 그러려니 했지만 대학교 가서도 그런 마음은 변치 않고 내내 아버지 말을 귓등으로도 듣질 않았습니다. 아들은 공부하라는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놀다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고서도 성적이 좋지를 않았지만 그래도 어거지로 붙잡고 공부를 시켜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다 남편의 덕이었죠. 제가 당시에 자식에게 신경 못 써줄 정도로 부동산 검사 때문에 바빴고 남편은 그런 저를 집안일에 신경 쓰게 하지 않으려고 자식 단돌이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사고치지 못하게 단속하고 붙잡고 공부시키지 않았으면 아들은 경찰서나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며 대학 문턱에도 밟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고마움을 모르고 젊은 열기에 저 잘났다고 날뛰기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학벌도 안 좋으면서 왜 나한테 공부하라고 강요를 해요?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 없으면 제대로나 먹고 살았겠어요? 나는 그냥 엄마가 남겨둔 재산으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게 꿈이니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하는 것은 좋았으나 아버지를 무시하기를 바란 것은 아니기에 저는 아들을 엄하게 나무랬습니다. 물론 제가 다 사후에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기는 하나 벌써부터 제 재산을 염두에 두고 삶을 지멋대로 사는 것 또한 제가 나무랄 일이었습니다. 너 이 녀석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아라. 대체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투니?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한테 그러면 엄마는 용서 안 한다. 네가 감히 아버지를 우습게 본다는 것 자체가 절대 안 될 일이야. 알아? 아, 엄마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 더 이상 어린애 아니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대학 들어갔고 아버지랑 이리저리 실랑이 하다 보면 험한 말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간섭이세요? 이 녀석아, 예전보다 아무리 부모가 편한 상태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를 하늘처럼 공경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다. 다 배운 집안이고 예의 있는 집안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사람을 보면 집안을 알 수 있는 법인데 너를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난다. 그런 엄마는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으니 엄마 혼외자식으로 자랐다면서요? 그렇게 자라신 분이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시죠?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저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라며 어리 빠지게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이 좋아진 시부모님이 왜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까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워낙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저를 상전으로 대해서 네가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엄마도 사실은 그러니 아버지도 엄마처럼 잘 모셔라 이런 뜻에서 말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가 완벽하고 대단한 능력자로 보였는데 틈이 있는 것을 보고 엄마에게 실망을 한 것이었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이제 자기를 위한 충고가 아니라 일에 치인 분풀이에 가까운 잔소리로 들었던 것이죠. 시부모님은 더할 나위 없이 제게 미안해했고 저는 그런 시부모님께 실망하며 용돈 드리고 친부모처럼 잘 모신 대가가 이것인가 싶어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아무리 제가 밉고 다른 건 몰라도 자식에게만큼은 그렇게 저에 대해 말씀하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죠. 시부모님이 저에 대해 딴소리만 안 했어도 그래도 제 말은 들었을 텐데 아들을 심적으로 붙잡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지난 몇 년간 돈 버느라고 저희들은 점차 나이 들면 힘도 없어지고 나약해질 텐데 그때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하던 찰나 그래도 아들을 바꿀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좋은 며느리를 드리는 일이었죠. 저는 착하고 좋은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결혼정보업체에도 가입해놓고 여러 군데 신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좋은 며느리감을 찾다 보니 집안도 보게 되고 재산도 보게 되고 인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사람을 겪은 것이 아니었기에 조건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죠. 저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으면서 화목한 가정에서의 며느리를 고르고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 되려니 시부모님이 저를 끝까지 탐탁치 않게 생각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납득됨에 더 씁쓸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선자리를 보여주었지만 아들은 제가 소개시켜준 여자들은 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소개시켜주는 선자리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자유연애를 통해서 괜찮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중 어느 한 여자를 제 앞에 결혼 상대자라고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지 궁금해서 꼭 자기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닌가 불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만 아들은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보라며 심술궂게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나를 잡아서 왔는데 그래도 예의는 갖추려는지 차분한 옷을 입고 제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운 게 그리 순하지는 않은 여자라 생각이 들었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앞으로 친딸처럼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 잘 데리고 왔다. 아가씨는 하는 일이 뭐예요? 부모는 다 살아 계시고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엄마, 뭐 그리 취조 같은 것을 해요. 하나씩 물어보세요. 아들이 얘기를 하자 그 여자가 재밌다는 듯 웃었고 저는 그 여자 앞에서 면박을 준 아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하나하나 성의껏 대답해 주었고 아들 직장 다닐 때 일일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나게 되었고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해서 재혼하셨는데 또 이혼해서 결국 엄마하고 둘이 살았고 언니는 이미 시집을 가서 연락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 아르바이트해서 엄마 먹여 살리고 있는 와중에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들이 장모님을 잘 모시고 자기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죠. 며느리는 아들하고 8살 차이로 어리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더 마음에 들어 좋아하는 것 같았고 아들은 자꾸만 저를 많이 닮았다며 가져다 붙였습니다. 엄마랑 닮은 구석이 많은 여자예요. 혼자서 억척스럽게 부모 모시고 산 것도 그렇고요. 보니까 생활력도 강하고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더라고요.
시연이가 부동산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엄마 이상으로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요. 저는 당시 부동산 운영하다 그만두고 쉬고 있었고 제가 이룩한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좋게 100억에 가까운 돈이 있었는데도 그리 티를 내지 않았지만 아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재산을 이룬 비법을 잘 알려달라면서 제게 맡기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며느리임을 바라기는 했습니다. 허나 제가 보니 며느리는 그저 돈 많은 남자 결혼해서 전형적으로 자식 키우면서 돈 쓰면서 사는 것이 행복으로 아는 애였기에 아들 말 맞다나 생활력이 강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그리 며느리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혹 때려다 혹 붙인 느낌이 드네. 아들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아들이랑 비슷한 아이를 또 식구로 들이는 느낌이 들어. 그래도 데리고 살다 보면 마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보니까 그 아이도 상처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으로 잘 돌봐주면 그래도 좀 괜찮아지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지. 나도 나이 들고 보니 사람 본성 바뀌는 게 쉽지는 않겠더라고. 당신하고 저 아이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야. 저와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맘 같아서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헤어지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미 며느리를 마음에 들고 결혼 상대자라고 데려왔으니 제 말을 듣지 않을 게 만무했습니다. 괜히 아들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라도 남기고 싶지 않아 결국 알아서 살면서 판단하겠지 싶어 결혼을 허락했고 아들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한 채 사줬는데 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제 건물 관리인을 맡고 싶어 하길래 어차피 관리인도 필요해서 맡겼습니다. 하지만 자기 멋대로 하는 구석이 많아서 세입자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심지어 가장 괜찮은 중앙 1층 자리를 세입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내서 그 가게를 장모님께 맡겼습니다. 심지어 그 가게 세입자는 제가 건물 살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게 많이 도움 줬던 성실한 세입자였기에 세입자가 와서 제게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아들이 하는 일에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었고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누가 네 마음대로 세입자를 함부로 내보내고 그걸 네 장모님한테 맡겨? 제가 장모님께 생활비를 준다 해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인데 가족 사이에 그런 것도 못해요? 도리라는 게 있다. 만약 장모님께 그리 도움을 주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야지. 저 집이 우리 상가에서 몇 년간 일을 했는데 당연히 재계약을 할 것을 바랬을 텐데 그렇게 가게를 빼앗을 수가 있는 거야? 저는 법적으로 저촉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어차피 계약 기간 다 됐고 그래서 나가라고 했고 어차피 철거할 것들 아까워서 장모님께 그대로 장사를 하게끔 한 건데 뭐가 그리 문제인가요? 엄마야말로 정에 이끌려서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너한테는 장모님이 더 소중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게는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 더 소중한 법이다.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고 잘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데 함부로 그럴 거면 건물 관리인에서 손 떼라. 저는 그렇게 아들을 건물 관리에서 손 떼라 하려 했지만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아들과 팽팽하게 신경전을 했다가 결국 아들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하며 제 말대로 원상복구를 시켰지만 이미 상처받은 세입자는 결국 다른 상가를 찾아 떠나버렸고 그곳에는 골칫덩이인 안사돈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상가가 있어도 웬만하면 가족에게는 상가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부모님께도 많이 섭섭함을 샀고 그 밖에 친척들한테 욕을 먹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장모님을 세입자로 들임으로써 그 규칙이 깨어지며 여기저기서 상가 임대를 바랬고 아들은 그 상가의 사람을 골라 자기 처갓집 식구들을 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 건물을 차지하려고 애시당초 작정을 하고 관리인을 하겠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 아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던 것이 분명했고
저는 아들의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저희가 갖고 있는 세 채 중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워서 관리하기 쉬운 건물이었기에 남편과 제가 왔다 갔다 해서 봤는데 제법 새가 잘 나오니 아들이 눈독을 들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약 만기되는 세입자를 하나 둘씩 다 내쫓았고 거기에 장모님, 외삼촌, 처형, 이모님 이렇게 처갓집 내 식구들을 들였고 명의만 제 것이지 제 건물이 아닌 것이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입지가 좋아서 장사는 잘 되는 가운데 월세는 못 내겠다고 아우성이니 저는 일단 주인으로서 계약기간 만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명절날 아들 내외가 이것저것 사들고 왔는데 그것도 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음식들도 원래는 제가 다 남편과 함께 하나하나 정성껏 차렸지만 그 전날 반찬 가게에서 먹을 만한 것들을 사서 상차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들 내외도 사온 상차림을 그리 잘 먹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음식 맛이 다르네요. 어디서 사오셨어요? 요새 제사 음식이며 뭐며 며느리들도 다 산다고 하던데 시어머니라고 못 살 게 뭐가 있냐? 더 편한 것이 좋은 법이지. 이제 돈이면 다 해결되니 참 좋은 세상 아니냐? 그래도 저 엄마가 만든 전 먹고 싶었었는데 안사람도 그렇고 바깥에서 파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만들어준 동그랑땡 맛은 제가 좋아하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다음에 해주시면 안 돼요? 아들은 바깥에서는 제게 왼수 보듯 싸웠으면서 명절날 와서는 제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던지 좋은 말을 했지만 저는 아들이 멋대로 한 것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어색한 가운데 자식들이 보기가 싫으니 그 자식인 손주도 별로 예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손주를 눈길도 주지 않고 입 다물고 있자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더니 아들을 쿡 옆구리를 찔렀고 아들이 볼멘 소리를 뱉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저희한테는 섭섭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손주 원유리한테는 잘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애가 왔는데 한 번은 안 안아주세요? 미안하구나.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안기가 부담스럽다. 손주 안기가 부담스럽다고요? 와, 세상에 손주 안기 부담스럽다던 할머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꼭 그렇게 자식에게 마음의 짐을 지워줘야겠어요? 아들은 화가 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고 저도 지지 않고 이 기회에 아들한테 속에 있는 말을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건물을 빼내려고 처가집 식구들하고 작당을 한 모양인데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단다. 그리고 나는 그거 말고도 집이며 건물이며 더 있고 네가 모르는 곳에 있어서 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 처가집 식구들이 제게 부탁을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마다해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원율이 엄마 친척들인데. 핑계대지 말아라. 그럼 그 전에 나랑 의논이라도 했어야지. 다 정해놓고 내보내고 나한테 통보를 하는 게 말이 되냐? 나는 이것들 다 정리해서 나중에 나 죽으면 사회사업에 다 기부할 테니 그리 알아라. 뭐라고요? 이걸 다 기부하신다고요? 아들은 미쳐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지 너무 놀라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얕은 수로 제 재산을 조금씩 빼오려고 했던 일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그 건물마저 계약이 끝나면 다 처갓집 식구들을 내보내려 마음을 먹었고 아들을 내보낸 후 힘께나 쓰는 전문 관리업자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저희 처사에 아들은 저를 원망하며 건물을 나갈 수밖에 없었고 하염없이 낮은 가게의 월세를 내고 있는 아들네 처갓집 식구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돈을 내면서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을 것을 저는 그제서야 속이 후련하고 정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개운치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더 핏줄이며 가족이며 애를 더 많이 태우는 사람이었기에 아들을 제가 내친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한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아들 입장으로서 가난한 처갓집 돌봐주고 싶은 마음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나를 속인 것은 이해할 수 없어. 애시당초 아들을 위해서라면 부모 것을 내어주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시 구축해서 올라가는 게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지도 몰라. 여보, 요새는 옛날이랑 달라. 돈을 벌기 쉬운 때가 아니야. 당신이 능력껏 재산을 만들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렇게 대놓고 일을 꾸미는 아들인데도 물려주는 게 맞다고? 여보, 나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 당신은 저 녀석을 직접 많이 안 키워보고 부딪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 녀석을 키우는 동안 나는 정말 행복했고 저 녀석이 왜 그러는지도 알아. 자식하고 잘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는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남편과 저의 생각은 극명하게 갈렸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많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에 핏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싸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면 남편은 행복한 집안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기에 더 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이 재산은 제가 이룬 것이었고 저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다 친척들 내보내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저는 이미 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었고 더 이상 제 결정에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들이 저희에게 더 잘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냥 하는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게 실망을 주었고 며느리 들이면서부터 더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만 골라 했기에 그동안 쌓였던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 사회 환원으로 결정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제 성질을 알았기에 더 고심을 했고 그 후로 저희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때에 아들도 점차 지쳐갔는지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이전처럼 많지 않게 되었고 뜸할 정도쯤 아들이 어느 날 제게 와서 여행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이나 같이 다녀와요. 엄마가 늘 바빠서 한 번도 우리 가족여행 간 적 없었잖아요. 됐다. 너도 이제 가정 있고 그러면 안사람과 여행 가는 게 편하지. 나이든 우리와 같이 여행 가는 게 뭐가 좋겠니? 엄마가 안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안사람은 두고 갈게요. 아버지랑 같이 우리 세 식구만 다 같이 다녀와요. 어디로 갈 생각인데? 저는 아들의 진중한 모습을 보고 그래도 아들인지라 그런지 계속 내치다가 그날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이 없는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것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들은 해외여행을 처음에 제안했으나 비행기 오래 타는 것도 좀 그렇고 가까운 곳에 가자고 해서 결정했던 것이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아들 말처럼 제가 바빠서 가족여행도 제대로 못 가봤기에 남편은 이 소식에 무척이나 기뻐했고 혹여나 아들과 제가 잘 사이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같이 가자고 밀어붙였습니다. 저 또한 짐을 싸는데 새삼 아들과의 첫 여행에 저도 모르게 들떠서 떨리기도 했고 묘하게 설레인 게 있었습니다. 가장 엄마가 필요한 시기에 제가 곁에 있어줘야 했는데 재산 증식한다고 아들을 무작정 남편에게만 맡기고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또 번 보람도 없이 아들에게 주지 않고 사회환원을 한다고 생각하니 저도 대신 마음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사회환원을 할 때 하더라도 일부만 하고 아들하고 사이좋게 나눠 가질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첫 비행기를 타는 순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아들 하나만 있으니 제 마음이 전처럼 돌아간 것만 같아 미움이 눅눅듯 내려갔습니다. 옆에 아들이랑 손주랑 있을 때는 느낌이 다르기도 했지요. 어쩌면 제가 미워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내게서 앗아간 며느리와 처갓집 식구들에 대한 화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비행기에서도 옛날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을 되새겨보았고 아들의 커다란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주름진 제 작은 손보다 훨씬 커버린 듬직한 아들의 손을 보면서 아들에 대한 든든함과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제주도의 유명한 호텔보다는
가성비 좋고 경치 좋은 호텔 위주로 잡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관광하고 들어갈 쉴 곳인데 비싼 것은 저도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곳도 보고 즐거운 관광도 하고 보니 시간이 눈 깜짝할 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제주도에 몇 번 일 때문에도 오고 친구들과도 왔었는데 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제주도가 이렇게 즐겁고 재미나는 곳이었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그만큼 저희를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고 남편도 노력하는 아들에게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봐, 이래도 아들을 못 믿을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판단을 해서 후회할 때도 있어. 그걸 부모가 돼서 감싸줘야지 같이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언제는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할 때는 언제고 우리 자식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하며 손을 잡았고 저는 그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시간을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고 제 머릿속의 사회 환원에 대한 생각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엄마 속썩이고 말 안 들은 거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은 했고 제 아이가 있으니 결혼에 대한 책임만 묻지 않아 주신다면 앞으로는 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삶은 없어. 네가 자유롭게 옳은 방향에서 행복한 길로 살아가면 될 것인데 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나는 마음이 좋질 않았다. 엄마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요. 저도 알아요. 제가 아직 결혼도 하고 애도 봤지만 아직도 살아온 세월에 비해서는 미숙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도움받고 싶어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 부모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들은 저희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안아주며 이제야 내 아들로 돌아왔다 싶었습니다. 아들과 흑돼지를 먹으며 서로 쌈도 싸주고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들이 마지막 여정을 제안했습니다. 저기서 보트 타는 곳을 예약했는데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우리 저기 위에 경치가 너무 좋은데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요. 사진? 저기 절벽에서 말이냐? 아들이 가리킨 곳은 절벽이었습니다. 물론 높은 곳이니만큼 경치가 좋겠지만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했지만 또 보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저기가 관광 명소래요. 사진 찍으면 그렇게 잘 나오고 제주도 경치가 한눈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올라가요. 아, 근데 나는 고소 공포증이 있어서 못 올라가겠구나. 네 엄마랑 같이 다녀오련? 에이, 아버지도 같이 가셔야죠. 엄마랑 저랑 둘이서 어떻게 가요? 아니다, 나는 못 가겠구나. 어차피 아래에서 보트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봐야 하니까 둘이서 모자가 오붓하게 예쁜 경치에서 사진 잘 찍고 오려무나. 남편은 고소공포증 어지러움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아들은 별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아쉬움을 가득 담은 채 제 손을 잡고 계단을 함께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아들이 손을 잡아주어 겨우 오를 수 있었는데 가끔 아래를 봤을 때 아찔해질 때가 있어 눈을 질끔 감았습니다. 아들이 아래는 보지 말라고 했고 제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겨우겨우 위로 올라갔는데 세상에 그야말로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대단한 장관이었습니다. 엄마, 사진 찍자. 자, 거기 예쁘게 서봐요. 여기서 찍어줘라. 어디에서든 찍어도 잘 나오겠다. 저도 남편처럼 무서운 것은 싫어서 절벽 앞에서 찍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아들은 화면각이 안 나온다고 조금만 더 뒤로 가라고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더요. 자, 찍어요. 이제 찍을게요. 마지막으로 딱 3발자국만 뒤로 가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셋 하는 순간
뒤로 한 발자국 더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버렸고 뭐 이러저러 할 새도 없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엄마 하는 비명과 동시에 저는 낭떠러지 숲에 떨어져 버렸고 그렇게 죽는가 싶을 정도로 큰 충격과 동시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판단조차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 제가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간당간당 몸이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였고 저는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으스러지는 아픔과 동시에 제가 나무 위에 떨어져 겨우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어서 깜깜했고 밑에는 바다 파도 소리가 세차게 들렸습니다. 조금만 잘못 움직였다가는 그대로 떨어져 파도에 휩쓸릴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공포는 처음이었고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 할 궁리로 이를 악물고 살아볼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다행히 나무 옆에 조금만 앞으로 가면 벼랑에 난간 같은 게 있어서 몸을 지탱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몸을 움직였고 행여나 나무가 제 체중을 못 이기고 우지끔 부러질까봐 조금씩 몸을 앞당겨 갔는데 그나마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살이 빠져 간당한 가운데서도 우지끔 부러지지 않았고 겨우겨우 서두르지 않고 엉덩이로 조금씩 미끄러지듯 천천히 앞으로 가서 겨우 난간에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나무는 제가 난간에 떨어지자마자 마지막 힘을 버티지 못하고 바다 아래로 나무가 추락해버리고 말았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오싹한 심정에 치를 떨었습니다. 밤이라 춥고 배고프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나마 두꺼운 것을 입고 와서 다행이기는 했는데 세찬 바람은 저를 추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방에 초코바 아들 것까지 챙겨온 게 3개가 있어 그거 하나를 까먹고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구조대를 기다릴까 온몸이 꽉 막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날이 밝으면 될 것 같은데 떨리는 공포가 그 시간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나를 찾고 있을까? 나는 이대로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죽으면 우리 식구들은 슬퍼해 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면서 피식 웃었는데 그런데 마음이 그랬던 것은 저를 위해 울어줄 사람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돈만 벌었는데 그것이 죽음에 가까이 다가와서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삶이 지독하게 그리워졌기에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새 잠이 들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제가 그토록 바랬던 아침이 왔지만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파도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나무에 가로막혀 있어서 저를 봐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갖고 있는 물을 조금씩 아껴 먹었고 마침내 물이 떨어지고 초코바도 떨어졌을 때 저는 극한의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때가 한 5일째 되던 날이었을 거예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서 온몸에 힘이 빠졌고 더 이상 내가 못 버티겠다. 이대로 끝이다 생을 포기하려 할 때 그때 위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혹시 사람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누군가가 구해주나 드디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싶어서 있는 힘껏 살려주세요 소리쳤습니다. 제 곁에 떨어졌던 것은 여자의 명품 스카프였고 저는 이 스카프가 바람에 날아와 제 곁에 떨어진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자의 신고로 구출이 되었고 저는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네요. 그대로 저는 구급대원을 보자마자 쓰러졌고 제주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주일 만에 다시 의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제가 있는 곳은 저승이 아닌 이승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십니까? 괜찮으세요? 저희 아들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엄마가 살아있다고. 이상하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과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런지 아들이 제일 보고 싶었고 의료진한테 아들에게 연락을 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의 연락처를 잘못 외우고 있는 건지 아들은 전화번호를 싹 바꾼 상태였고 무슨 용문인지 저는 남편 연락처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연락이 닿아 남편은 그날 저녁에 바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저를 보고 안타까이 안고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당신 살아있었던 거야? 아들이 당신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수색대에서 찾고 했는데 당신이 흔적조차 없어서 파도에 휩쓸려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그래도 나무 위에 떨어져서 첫눈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또 나무에 내 몸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았나 봐.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어 여보. 정말 다행이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당신 없던 사이에 장례식 준비를 해야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보다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이미 유산분배가 되어버렸는데 이걸 다시 물려야 하나? 그게 무슨 소리야? 유산분배라니? 저는 뜻밖의 남편에게서 나온 소리에 깜짝 놀랐고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제 눈치를 보다가 고민 끝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사업을 시작 중이었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기도 했고 당신도 이미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유산 분배를 하게 되었어. 어차피 세금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고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도 다 포함해서 당신이 세상을 떠났으니 어차피 아들과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설사 죽었다 한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유산 분배를 해? 그것도 아직 내가 죽은 것도 확실하지도 않았는데 유산 분배를 했단 말이야? 절벽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그리고 유독 아들이 사업 때문에 빨리 서두르기는 하더라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사진을 찍으려고 저더러 한 발 한 발 뒤로 절벽으로 몰아간 게 실수가 아니라 재산을 노린 고의는 아니겠지 싶어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들을 만나서 진상규명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급히 퇴원을 하며 남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게 되었고 바로 아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앞두고 있었던 제가 나타나자 며느리와 아들이 까무러치게 놀라며 몸을 덜덜 떨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었기를 바랬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 돌아오신 거예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해? 엄마가 살아 돌아왔으면 다행이라고 기뻐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살아 돌아오다니. 누가 보면 살아 돌아오지 말아야 할 존재가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맞아요. 정말 다행이긴 한데 사람들이 찾았을 때는
정말 엄마가 없었거든요. 하늘이 날 살렸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어서였나 보구나. 너한테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내가 살아왔으니 네가 챙긴 유산들을 다시 돌려줘야겠구나. 아들은 제 말에 기가 막힌 듯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려받은 재산 사회 환원이라도 하려고요? 유산까지 다 분배된 상황에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는 남은 것이 없다. 내 재산이라도 돌려받고 싶구나. 너 사업 자금은 네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라. 내 재산은 약속대로 환원할 거라. 다 돌려줬으면 좋겠구나.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자 아들은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재산을 못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저는 그런 아들을 떠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재산을 안 내놓으면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 능력 없는 자식이 유산이 탐나서 사회 환원하겠다는 엄마를 절벽에서 밀어 유산 차지했다는 소리 듣고 싶니?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아들의 행태가 너무 괘씸하기도 했고 그리고 탐탁치 않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지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번 자신에게 분배된 재산이니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 저는 별 수 없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자식에게 줄 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말을 했지만 저는 이미 자식에게 공부시킬 만큼 시켰기에 자식한테 줄 게 남아있진 않았고 맘 같아서는 경찰에게 의뢰해 수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던 것이었죠. 법적으로 소송을 하니 결과적으로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받을 수는 있었고 이미 아들이 새로 시작한 사업에 사업자금 이미 써버렸기에 아들에게 몇 년에 걸쳐 갚기로 했습니다. 더 갖고 있고 재산에 미련 가졌다가 스스로 무섭기도 하고 아들도 쓸데없는 미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게 되었고 미심쩍은 아들 내외는 왜 하필 나를 제주도 여행을 데려갔는지 그렇게 사진을 찍게 했는지 왜 내가 돌아오기 전에 죽었다 생각하고 유산을 챙겼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싶었지만 때로는 진실이 잔혹해질 수도 있기에 일이 끝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재산을 몰수하는 걸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입을 다문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더 이상 캐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었지요. 저는 그 이후로 아들과 이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내고 있고 그나마 아들에게 애정이 남달랐던 남편은 아들에게 자주 드나들며 잘 지내는 것 같기는 합니다. 돈이 참 소중하고 없으면 안 될 가치인 것은 맞으나 이걸로 인해서 부모 사이 갈라지고 하마터면 세상을 먼저 뜨게 생겼으니 이제라도 화가 될 만한 재산을 사회 환원에 대해 누구보다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 돈 탓이지요. 망할 놈의 돈 탓 말이에요. 비록 아들이 원망할지언정 더 이상 적을 지지 않고 아들이 바른 길로만 가게 되며 자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녀석에게 생명을 준 엄마로서 느끼는 마지막 감정일 테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